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사흘 동안 지진이 연속해서 20차례 가까이 발생하면서 그 원인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더 큰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동해 바다에서 나흘 동안 발생한 지진 무려 19차례에 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이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자주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일도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울산 앞바다 등 그다음에 울진 앞바다, 과거에는 이 백령도 근해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도 그런 군발 지진 가운데 하나인데 한 가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이 군발 지진이 이 좁은 지역에 매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또 과거와 또 차이점을 한다면 지진이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좀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 울산이나 울진 앞바다 등에서 과거에 발생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지진들이 비교적 먼 바다에 존재하면서 예. 그 피해가 크게 연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에서 약 해역 방향으로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을 했고 규모가 비교적 작긴 하지만 군발 지진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 발표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약 10여 킬로에 걸쳐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지진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지진이 과거에 발생했던 다른 단층대의 지진과는 약간의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지진 발생 지역이 아무래도 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측한 횟수보다 더 많은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면 예. 기상청에서 발표한 19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진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지진만 하더라도 그 미소 지진이라고 해서 작은 지진들을 포함하면 90여 회가 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진들이 실제 해당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멀리 떨어진 자료를 활용을 해서 찾아낸 게 90여 회가 넘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 지진을 느끼는 거죠. 이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보니까 내륙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 한 5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번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규모가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는 지진들은 진앙지 인근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예. 거리가 떨어질수록 규모가 작은 지진들은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도 동해시 인근 지역에서는 아마도 땅의 흔들림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마 지진 감지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이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2번이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기록을 볼 때 동해에서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과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만 2차례가 있는데요. 2004년도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고 2016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규모는 5.0, 5.2가 되는데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지진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입니다. 이런 동해 해역 지역은 과거에 이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해 지역에서는 한반도 동해안과 평행하게 열곡대라고 하는 곳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열곡대라는 곳을 중심으로 지진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과거 열곡대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열곡대를 기점으로 해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발생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지진의 진한 방향 5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종합해 보자면 1978년 이후부터
2.0 이상의 지진이 35건이 관측이 됐는데 그중에서 올해만 무려 32건이 관측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진 활동도 이렇게 높아진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지역, 특별히 이번 지진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역 반경으로 10km 안에서는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진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2019년 이후로 지진이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을 해오고 있고요. 또 2019년도에 집중하다가 한동안 잠잠했고 또 지금 며칠 전부터 다시 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지역에 저희가 알지는 못했지만 활성 단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활성 단층에 많은 응력이 쌓여 있다가 이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층의 크기나 그 연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얼마인지 이것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기상청에선 1.0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건 뭐 강진의 전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진이라고 한다면 규모 5가 넘는 지진들을 예. 일컫게 되는데요. 이런 강진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미소 지진을 하더라도 그 횟수가 매우 많고요. 또는 규모 5에 버금가는 지진들이 앞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3.5가 현재까지는 최대인데요. 이 지진이 강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의 단층이 얼마만큼 큰 단층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예. 단층 면을 따라서 응력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곳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강진도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비교적 20km 이상의 깊은 깊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단층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큰 지진이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 지진의 경우에 이번 지진의 경우에 불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추가 지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진 해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육상 지진이 아니라 해상 지진의 경우에 이 강진일 경우에 특히 지진 해일이 유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어느 규모의 지진일 경우에 이런 해일까지 동반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해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규모 6 정도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예. 동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규모 6 지진이라 하더라도 깊이가 얕은 지진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그 이유는 깊이가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할 때 단층 면이 지표까지 쪼개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이 단층 면이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순식간에 걷어 올리거나 걷어 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때 물의 출렁거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바닷물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진 해일이라 일컫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규모의 지진이라도 이 단층 면이 해저면까지 관통하는 큰 운동을 보이지 않는 한 지진 해일을 동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 20km 이상의 깊은 깊이에 존재하고 있고 규모 6.0 지진이라 하더라도 지표까지 이 깊이에서 쪼개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발생하는 대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지진 해일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일본 해역 지진으로 유발된 해일의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 이 동해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 거의 해일이 10분 안에 들이닥친다고 들었거든요. 이러면 네.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동해 안에 발생하는 지진들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본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인 경우 비교적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진들은 한반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이 넘는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들은 동해 연안으로부터 약 60km 안쪽의 거리에서 대부분의 지진들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60km 안쪽에서 대부분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동해 한가운데선 지진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가로질러서 일본 해역 근처에서도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최대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들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서 지진 해일이 동반해서 발달할 때는 10분 내에 해안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0분 내에 도달하게 된다면 해당 그 지방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지진 해일에 미처 대비하거나 대피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리 지진을 좀 감지하고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제였죠. 이 경북 문경시 북서쪽에서도 2.7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한반도 내 잦은 지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후부터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한반도에서 예년에 발생하는 수준 2배로 지진이 급증하는 일이 관측이 됐고요. 그 후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많은 지진들이 연결이 되고 또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해오지 않던 다양한 지역에서 지진이 관측이 됐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해남 지역에서 거의 우리 지각과 멘틀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까지 지진이 관측되는 등 지금까지 관측이 되지 않는 깊은 깊이에서 지진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지금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지진 발생 빈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고요. 또 발생하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 효과에 의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는 모두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저희가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정부 주관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일은 그 행안부 주관으로 지표 조사를 통한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기상청 주관으로 지하에 숨어 있는 신부 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을 유발하는 많은 단층들이 지하에 숨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표에서는 그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하 신부 단층 조사는 매우 중요한 조사인데요. 다만 이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앞으로도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서울, 영남권이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강원권 조사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4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충청, 전라, 그다음에 제주 권역으로 차례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활성 단층에 대한 그리고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국민들도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도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니더라도 많이 실제로 겪어본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과 또 지진 해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진파가 건물에 도달하게 되면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 지진파가 도달하게 될 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흔들림이 중단될 때까지 탁자 밑이나 식탁 밑에서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요. 건물 움직임이 멈추게 된다면은 즉시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공터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관으로 5개 지진 대피소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이제 학교 운동장 등이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공터로 대피해서 이어질 또 다른 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뒤이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큰 지진이 잇따르게 될 때 건물 붕괴나 피해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진 해일은 지진과 함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진파가 지진 해일보다 훨씬 먼저 도착합니다. 지진파는 초당 6km/s의 속도로 진행되는 데 반해서 지진 해일은 그거보다 훨씬 늦은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진파가 도달하게 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동시에 경보를 하게 되고요. 예. 지진 해일 경보가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산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 그런 여유도 없다면은 높은 고층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진 해일이 발생하더라도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해일의 최대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약 30m의 파고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30m 이상의 건축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예.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지진마저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층 건물이나 산으로 피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